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것은 한유라의 조용한 발소리뿐이었다. 광활한 권씨 저택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표면은 흠 하나 없이 빛났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의 집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의 이방인이자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삶에 잠시 들른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존재는 무시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경멸의 시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물론 그녀가 직접 요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집에는 요리사 가정부 정원사 등 작은 군대와도 같은 사용인들이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그저 권지혁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달고 식탁에 앉아있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값비싼 장식품처럼 권씨 가문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존재였다.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녀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가장 작고 희미한 존재였다. 창밖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졌지만 유라의 마음속 풍경은 언제나 삭막한 겨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희망처럼 권지혁에게 보내졌다.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였고 그녀의 몸값은 가족의 생존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매일 밤 이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잠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래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권지혁은 그저 아내라는 직함을 가진 여자를 얻었을 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택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권지혁의 귀가였다. 사용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유라도 걸음을 멈추고 복도 끝에 서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아무것도 담지 않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하루 중 유일한 인사였다. 저녁은 30분 뒤에 준비될 겁니다.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알았어.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그는 서재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소리는 그녀의 것과는 달리 단호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그저 세입자에 불과했다. 유라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언제나 넓고 단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 누구보다도 외로운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 번이라도 저 벽 너머를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침묵의 연속이었다. 넓은 식탁 양 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했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권지혁은 식사 중에는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유라는 그의 마음이 이미 수많은 사업 계획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따금씩 그가 무심코 던지는 시선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녀를 통과해 저 너머에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출장이 잡혔어. 3일 정도 걸릴 거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라도 챙겨드릴까요? 유라가 물었다. 의무감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김 비서가 알아서 할 거야.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다시 대화는 끝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고 유라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았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다. 통보와 확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훌륭한 요리였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권지혁의 방은 복도 건너편에 있었다. 그들은 결혼한 부부였지만 각방을 썼다. 결혼 첫날 밤 그는 그녀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관계일 뿐이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마. 특히 감정 같은 건. 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매달 그녀의 가족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보냈고 그녀에게는 아내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쉽게 피곤해지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도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그저 이 숨막히는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달력을 보고 나서야 불현듯 한 가지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어떤 뜨거움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후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치러지는 한 달에 한두 번의 차가운 관계가 전부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언제나 침묵했고 그녀는 고통을 참아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라는 욕실로 달려갔다. 며칠 전 만약을 위해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차가운 남자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 권씨 집안 사람들은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녀 같은 배경의 여자가 낳은 아이를 순순히 후계자로 인정할 리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몇 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천천히 눈을 들어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선명한 두 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트는 것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던져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막막함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이 차갑고 텅 빈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그녀의 것인 존재.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에게 의지할 존재. 갑자기 강한 보호 본능이 솟아올랐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이 삭막한 저택에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게 할 수 없었다. 권지혁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반응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지나 아이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유라는 테스트기를 깊숙한 서랍 안에 숨겼다. 이것은 당분간 그녀와 이 아이 둘만의 비밀이 될 것이다. 이 작은 비밀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그녀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온기에 기대어 차가운 현실을 버텨낼 힘을 얻고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유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녀 혼자가 아니었기에 비밀은 무거운 짐과 같아서 혼자 짊어질수록 어깨를 더 깊이 짓눌렀다. 한유라는 며칠 동안 그 무게에 짓눌려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산부인과를 찾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아주 작은 점 의사가 아기집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은 유라의 귀에 닿지 못하고 차가운 유리벽에 부딪혀 흩어지는 것 같았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이제 그녀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권지혁에게 알려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가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택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유라는 그의 귀가 시간에 맞춰 현관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을 때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시선이었지만 유라는 마치 자신의 모든 비밀을 들킨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입을 열어 출장은 어땠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의 음식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식사를 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알아챌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유라는 간신히 수프 몇 숟갈을 뜨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운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서류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곧장 욕실로 달려갔다. 차가운 타일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이 아이는 그녀가 스스로 지켜내야 할 존재였다. 이 싸움은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운명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권지혁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유라는 의무적으로 그를 배웅하기 위해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그가 막 현관을 나서려 할 때 주방에서 흘러나온 진한 커피 향이 그녀의 후각을 강타했다.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현관을 향하던 권지혁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힘없이 쓰러지는 유라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성큼 다가와 그녀의 가녀린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가까스로 받아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에 안긴 그녀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천을 느꼈다. 늘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내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미약한 온기는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유라를 안아 올려 소파에 눕혔고 집안은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다. 곧바로 주치의가 호출되었다. 잠시 후 도착한 의사는 조용히 유라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일상에
불필요한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한 짜증이 역력했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권지혁을 향해 있었다. 회장님,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드릴 일입니다. 무슨 소리지?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의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모님께서 임신하셨습니다. 이제 막 6주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 입덧 때문에 현기증이 온 것일 겁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임신, 그 단어는 그의 뇌리에 박혀 좀처럼 해석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믿어왔다. 과거의 연인과도 아이 문제로 헤어진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후계자를 얻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한유라와의 결혼 역시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시선이 소파에 누워있는 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막 정신을 차리고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권지혁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놀라움 대신 차가운 불신과 날카로운 의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아버지가 된다가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 소식은 날개라도 달린 듯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다. 주치의의 말을 엿들은 하녀의 입을 통해 권씨 집안의 본계까지 순식간에 보고되었다. 한유라의 임신 소식은 재계의 작은 지진을 일으켰다. 모두가 권지혁의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오수진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천박한 계집애가 감히 어디서.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소문의 진원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정말 지혁씨 아이가 맞을까? 그 여자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사람처럼 보이던데. 소동이 지나가고 의사와 사용인들이 모두 물러간 거실에는 유라와 지혁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유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가 무엇일지 두려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권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내 아이가, 맞아.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유라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명예에 흠집을 낸 의심스러운 여자로 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그렇게 두 사람 사이를 핥히고 지나갔다. 권지혁의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한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내 아이가 맞아. 그 말에는 일말의 기대나 희망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의심만이 담겨 있었다. 보통의 아내라면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눈물을 터뜨렸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이 집에서 눈물은 가장 나약한 자의 무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적인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당신 아이 맞아요.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확신에 찬 대답에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잠시 더 응시하다가 이내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며칠 후 권씨 가문의 본가로부터 호출이 왔다. 권지혁의 할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산광, 샹왕인 권태만. 회장이 그들을 보자고 한 것이었다.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앞으로 닥쳐올 가혹한 신문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곳은 축하의 자리가 아닌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법정이 될 것이 분명했다. 권지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업무일 뿐이라는 듯이 본가의 응접실은 무겁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만 회장을 중심으로 권지혁의 숙부와 숙모, 그리고 야심가인 사촌 권민준까지 권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일제히 유래계로 향했다. 그 누구도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권태만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가 생겼다고 들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질문의 의도는 명백했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감히 권씨 가문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뜻이었다. 사실입니다, 할아버님. 유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믿을 수 있는 개냐? 숙모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끼어들었다. 지혁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모두가 아는데 갑자기 아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들의 의심은 노골적이었고 그들의 말은 잔인했다. 그들은 유라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권민주는 옆에서 점잖은 척 거들었다. 숙모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친자 확인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유라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권지혁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권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본가에서 보았던 한유라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권씨 일가의 모진 공격 속에서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워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자신을 변호했다. 그녀의 그 고요한 강인함이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유라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봐.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그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닌 냉정한 사실을 원했다. 한편 오수진의 활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상류층 사교계에 독처럼 번져나갔다. 이제 모두가 한유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수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라가 대중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를 그 무대로 선택했다. 권지혁의 아내로서 유라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였다. 행사 당일 유라는 권지혁과 함께 연회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잠시 권지혁이 다른 기업 총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오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다. 어머 권 사모님, 정말 축하해요. 어떻게 이런 기쁜 소식을 진작 알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고마워요, 오수진 씨. 유라가 차분하게 응수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난 지혁 씨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나 봐요. 자신의 자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만드시는 걸 보면.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참았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유라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잔인한 공개 처형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오수진, 권지혁이었다. 그는 어느새 유라의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오수진을 포함한 모두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한 맹수처럼 차갑고 위협적으로 빛났다. 내 아내의 상태는 우리 권씨 집안의 일이다. 언제부터 자네의 의견이 필요했는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오수진에게 한 발 더 다가서며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 아버지가 제출한 신규 사업안이 내 책상 위에 있더군. 이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그녀의 숨통을 쥘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오수진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충격에 빠진 유라를 데리고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자신의 허리를 감쌌던 그의 손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를 세웠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셨어요? 권지혁은 앞을 본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내 것에 누군가 흠집을 내는 건 용납 못해. 내 얼굴에 먹칠하는 셈이니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내 것이라고 불렀다. 그의 얼음 같던 세계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자선 경매 행사에서 있었던 일은 저택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한유라를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사형인들의 태도에 조심스러운 존중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임신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감싸주신 분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권지혁이 그녀를 내 것이라고 칭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투명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좋든 싫든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소유물로 그의 자존심의 일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유라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차 안에서 그가 내뱉었던 말, 내 얼굴에 먹칠하는 셈이니까 라는 말은 분명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의 단단한 팔이 자신의 허리를 감쌌을 때의 감촉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막아서던 그의 넓은 등을 떠올리면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호받고 있다는 생경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이 비록 삐뚤어진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가장 큰 변화는 권지혁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의 시선이 그녀를 통과하는 광선 같았다면 이제는 그녀의 위에서 멈춰서서 관찰하는 탐조등 같아졌다.
저녁 식사 시간 그는 더 이상 서류에만 코를 박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그녀가 무엇을 먹는지 혹은 먹지 못하는지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유라가 기름진 생선 요리 냄새에 헛구역질을 참으며 수저를 내려놓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식사에 대해 언급했다. 주방장에게 전해 앞으로 사모님 식사는 기름기 없고 담백한 것 위주로 준비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그 안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특히 유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변화였다. 그의 질문도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그들의 대화가 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가 먼저 묻기 시작했다. 의사는 만나봤나? 영양제는 챙겨 먹고 있나? 그의 질문은 마치 부하 직원의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상사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유라로 하여금 자신이 더 이상 완벽한 타인이 아님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그의 세계의 아주 작은 점 하나로 관리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다. 하루는 유라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그와 마주쳤다.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은 태교를 위한 동화책이 아닌 최근 경제 동향에 관한 두꺼운 전문 서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책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과 흥미아주 옅은 두 가지 감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유라는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돈에 팔려온 순종적인 인형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관찰이 깊어질수록 그의 내면의 혼란도 커져갔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결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하며 보냈고 가끔 어린 하녀가 실수를 했을 때 조용히 감싸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가 있는 공간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그녀가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늦은 밤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유라는 유난히 입덧이 심했다. 위에까지 토해낼 듯한 고통에 그녀는 욕실 병이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욕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한여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선 행사장에서 모두의 앞에 그녀를 감쌌던 자신의 모습, 내 것이라고 선언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와 찬장에 있던 유리잔에 물을 따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탈진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에게 물잔을 내밀었다. 그의 행동은 서툴고 어색했다. 그 안에는 어떤 다정함도 없었다. 하지만 한유라는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다정한 위로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얼음의 황제 권지혁이 자신의 고통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보고서는 두꺼웠지만 내용은 지루할 정도로 평범했다. 한유라는 결혼 전 작은 무역회사에서 성실한 사원으로 일했고 퇴근 후에는 집과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오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에게는
흔한 남자친구 하나 없었고 그녀의 통장 내역과 통화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그녀의 삶에는 어떤 비밀도 스캔들도 없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특이사항 없음. 권지혁은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특이사항 없음. 이 네 글자가 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의 모든 의심과 상류층의 모든 소문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변호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어쩌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창밖의 그녀를 자신의 아내를 처음으로 계약서의 갑과 을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변화는 권민준의 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자비한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정 따위는 사업적 판단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던 남자였다. 그런 그가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 하나 때문에 가문의 오랜 친구인 오수진에게 대놓고 모욕을 주었다. 권민주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야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은밀하게 오수진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바 가장 깊숙한 방에서 만났다. 오수진의 얼굴에는 자선 행사에서 당했던 굴욕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계집애를 이대로 둘 수 없어. 뒤너서. 그녀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권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채웠다. 물론이지. 그래서 내가 자네를 부른 거야. 단순한 소문 따위로는 이제 권지혁을 흔들 수 없어. 그놈은 이미 이성을 잃었으니까. 우리에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그들의 목표는 일치했다. 권민주는 진성그룹의 왕좌를 오수진은 권지혁의 옆자리를 원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의 적은 한유라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였다. 어떻게 할 생각인데? 오수진이 물었다. 권민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증거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야. 한유라에게 숨겨진 남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의 눈이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다. 그들은 유라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적당한 인물을 물색했다. 그리고 곧 완벽한 먹잇감을 찾아냈다. 최진우. 유라의 대학 동창으로 현재는 작은 벤처 사업에 실패해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권민준의 사람들은 최진우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그도 눈앞에 제시된 거액의 돈과 가족을 향한 협박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의 역할은 간단했다. 유라가 가끔 찾는다는 그녀의 옛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 되었다. 그 대가로 그의 모든 빚이 청산될 것이었다. 최진우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유라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그 작은 서점을 찾았다. 권지혁의 변화 이후 저택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곳의 낡은 책 냄새와 고요함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고 싶었다. 그녀가 책을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한유라 맞니? 돌아본 곳에는 몇 년 만에 보는 대학 동창 최진우가 서 있었다. 어머 진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유라는 순수하게 반가워하며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잠시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점 건너편 차 안에서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가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담고 있었다. 같은 시간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유라의 건강 상태, 식단 병원 진료 기록 등 보고,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 달리 그 보고를 귀찮아하지 않고 꼼꼼히 듣고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요즘 태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으십니다. 특히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들도 꾸준히 보고 계십니다. 김 비서의 말에 권지혁의 표정에 미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권지혁은 2층 복도를 지나다 무심코 아기방으로 꾸며지고 있는 작은 방의 문틈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유라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갓 배송된 듯한 작은 아기 신발을 손에 들고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권지혁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는 지금까지 아이를 후계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아이는 그의 심장 가까이로 다가와 구체적인 생명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군. 그가 내뱉은 말은 여전히 무심하고 퉁명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신발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라는 그의 등장에 놀라 어깨를 살짝 떨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아직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무 작고 귀여워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종류의 연결감이 흐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 올리려는 이 연약한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음모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권민준과 오수진은 사진사의 결과물에 매우 만족했다. 사진들은 교묘하게 각도를 조절하여 마치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게 찍혀 있었다.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진우의 팔을 잡는 모습, 실제로는 그가 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할 때 보인 동정심이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마주보는 모습 등 모든 사진은 악의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오수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권민주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대답했다. 사진은 시작일 뿐이야. 최진우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시켰어. 마치 한유라가 입막음용으로 준 것처럼 보이게 말이지. 이제 이 자료들을 우리가 매수해둔 기자에게 넘기기만 하면 돼.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이번에는 천하의 권지혁이라도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감싸주지는 못할 걸. 그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유라의 머리 위로 거대하고 검은 폭풍우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찾아왔다. 며칠간 이어진 작은 변화들 속에서 한유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거대한 빙벽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인터넷에 올라온 한 편의 기사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진성그룹 권지혁 회장 부인, 비밀스러운 미래의 포착 기적의 임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그녀가 최진우와 함께 있었던 사진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려 있었다. 다정하게 웃는 모습, 걱정스럽게 팔을 잡는 모습, 마치 오랜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기사는 더 나아가 출처불명의 은행 거래 내역까지 첨부하며
그녀가 남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 기사를 처음 본 것은 그녀의 방을 청소하던 어린 하녀를 통해서였다. 하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을 본 순간 유라의 세상은 핏기를 잃고 흑백으로 변했다. 뇌가 생각을 멈췄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덫을 놓은 것이다. 배신감보다 먼저 뱃속의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 더러운 스캔들은 단지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뜨거운 분노가 공포를 밀어내고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권 씨 일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본가로 소환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벌하고 냉혹한 분위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민주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마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그녀에게 크게 실망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다. 숙모는 대놓고 그녀에게 더러운 것이라며 독서를 퍼부었다. 당장 이 집안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아버님. 저런 여자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우리 권씨 가문의 핏줄로 인정하겠습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동안 권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유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처럼 어두웠다. 그는 저 기사를 믿는 것일까?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도 그녀의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고도 결국 그는 이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를 의심하게 된 것일까?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모두가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만 회장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결정될 터였다. 모두가 그녀가 울며 용서를 빌거나 혹은 충격에 쓰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권지혁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담긴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나를 봐요, 권지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 사진들 말고, 저 은행 계좌 말고, 당신의 가족들도 말고, 지금 당신 눈앞에 서 있는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녀의 돌발 행동에 응접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나는 이 함정에 대해 변명할 생각 없어요.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을 테니까.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신뢰예요. 딱 한 번만. 당신은 저 조작된 거짓들을 믿을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아내인 나를 믿을 건가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호소였다. 권지혁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눈앞의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가 평생 경계해왔던 배신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역시 자신은 사람을, 특히 여자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울고 있는 아내가 서 있었다. 자선 행사장에서 모두의 조롱 속에서도 꿋꿋했던 그녀 아기 신발을 들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그녀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서툰 친절에 놀라던 그녀의 모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김비서의 보고서 내용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녀의 절규는 그의 심장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을 깨뜨려 버렸다. 그는 처음으로 논리와 증거가 아닌 자신의 심장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그녀를 믿으라고,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진실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행동의 유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경악했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군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 일은 내 아내와 나 우리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라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난폭하지 않았다. 그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그녀를 데리고 응접실을 나갔다. 그는 그녀를 저택의 그들의 공간으로 데려왔다. 거실에 선 유라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고 있었다. 권지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샅샅이 훑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거칠고 낯선 감정에 젖어 있었다. 전부 다 말해. 처음부터. 그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비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회를 주겠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조작된 세상이 아닌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 권지혁의 서재는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와도 같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제국을 통치했다. 한유라는 처음으로 그 성체의 안주인으로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그의 요청에 따라 서점에서 최진우와 우연히 마주쳤던 순간부터 그와 나누었던 짧고 무해한 대화의 내용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하고 진실해서 오히려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권지혁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제국이 공격받았고 이제 황제가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최진우라는 사람 지금 당장 찾아내. 그의 계좌로 들어간 돈의 출처 자금 세탁 과정을 전부 역추적해. 서점과 그 주변 거리에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기사를 처음 쓴 기자를 찾아 누가 그에게 돈을 줬는지 알아내. 그의 명령은 짧고 명료했다. 거대한 정보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실을 향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실은 생각보다 오래 숨어있지 못했다. 김 비서의 팀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도망치려던 최진우를 찾아냈다. 권지혁은 그를 한적한 물류 창고에서 만났다. 최진우는 거대한 권력 앞에 선 한 마리 생쥐처럼 떨고 있었다. 권지혁은 폭력을 쓰거나 위협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최진우의 모든 저항 의지는 꺾였다. 자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권지혁의 나직한 한마디에 최진우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권민준의 지시, 오수진과의 공모, 조작된 사진과 돈의 흐름까지. 바로 그때 권태만 회장으로부터 마지막 통첩이 전달되었다. 당장 본가로 들어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권민준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오수진은 걱정스러운 가족의 친구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권지혁이 결국 가문의 명예를 위해
한유라를 버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황제를 무릎 꿇릴 절호의 기회였다. 권씨 일가가 모두 모인 자리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권민준이 먼저 나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지혁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명예가 라며 위선적인 연극을 펼쳤다. 그는 권지혁에게 당장 한유라와의 이혼을 발표하고 가문의 오점을 씻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수진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동조했다. 모두의 시선이 권지혁에게 쏠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권민준이 펼쳐놓은 증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응접실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우선 사실부터 확인하지. 그의 말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는 서점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유라와 최진우의 만남은 누가 보아도 짧고 평범한 옛 친구와의 우연한 조우일 뿐이었다. 사진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그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권민준이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권지혁의 방역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떴다. 그것은 최진우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 흐름도였다.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의 최종 출처는 명백하게 권민준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응접실의 문이 열리고 김 비서와 함께 최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권민준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매수했는지, 오수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든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폭로되었다. 권민준 전무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권지혁은 충격과 경악에 빠진 가족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두 눈 가득 눈물을 담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가족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제국의 모든 것을 건 황제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유라는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나 권지혁과 진성그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이었다. 권태만 회장은 배신감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권민준에게 소리쳤다. 넌 더 이상 내 손자가 아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권지혁은 경멸의 시선으로 오수진을 쳐다보았다. 우리 두 가문의 파트너십은 오늘부로 끝난 것으로 알지. 완벽한 패배였다. 오수진은 수치심에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잦아들고 텅 빈 공간에 남은 권지혁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경외와 안도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올감했던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다. 이것은 자존심이나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아직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지금껏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집에 가자.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차가운 저택이 아닌 그들이 함께 있을 따뜻한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본가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평온함과 같았다. 권지혁은 여전히 한유라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유라는 그들의 맞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1년간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온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늘 그녀를 짓누르던 냉혹한 위압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낯설지만 편안한 부드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아이의 아빠였다. 폭풍의 후폭풍은 거셌다. 권민주는 그날로 권씨 가문에서 제명되었고 진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오수진의 가문 또한 진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이 끊기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그녀 자신은 사교계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하여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유라에게 씌우려 했던 오명은 몇 배나 더 커져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 길을 찾는 법이었다. 저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권지혁은 유라의 방을 자신의 방과 합쳤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복도 건너편의 타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서투른 손길로 그녀의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표현에 서툴렀다. 그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김 비서에게 임산부에게 좋은 선물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남자였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그녀의 방에는 최고급이지만 실용성은 없는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곤 했다. 유라는 그의 그런 서투른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사온 너무 비싼 아기 옷들을 보며 웃었고 그가 직접 끓였다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맛이 나는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사소한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에 놀라곤 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그의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동반자였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꾸민 아기 방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유라가 조립된 아기 침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을 때 그가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어깨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미안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 내가 틀렸었어. 유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아팠잖아요. 그녀는 그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던 과거의 고통을 그녀는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싶었다. 유라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사랑해. 그 세 글자에 유라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뜨거운 진실이 되어 서로의 심장에 아로새겨졌다. 몇 달이 흘렀다. 유라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이었다. 한때 박물관처럼 차갑던 저택은 아기 용품들과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저택의 풍경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CEO 권지혁이 낑낑거리며 아기 침대 모빌을 조립하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사업 계약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처리했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설명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진성그룹 회장님께서 작은 별림 하나에 지셨네요. 유라가 장난스럽게 놀렸다. 그는 설명서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 대신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건 전략적 후퇴일 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부름배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아빠가 곧 이길 거야. 그는 속삭이고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지독했던 겨울은 끝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눈부신 봄이 찾아온 것이다.